완한평의 무공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경공술 하나만큼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양과는 전력으로 그녀 뒤를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용구체 밖에서 겨우 그녀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완한평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자 양과는 그 집 담을 훌쩍 넘은 후 몸을 숨겼다. 잠시 뒤 서쪽 방에서 등불이 켜지더니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완한평은 창밖에서 한숨 소리가 나자 크게 놀라 황급히 촛불을 끄고 한쪽에 바짝 붙었다. 밖에 누구냐? 그 말에 양과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말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차례 실패했다고 자결하려 하다니 목숨이 그리 하찮은 것입니까? 당신에게 철천지아는 그리 가벼운 것입니까? 양과의 말에 악의가 없다고 생각한 완한평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완한평은 몽골 군관의 복장을 한 젊은 청년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당신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과는 애수에 찬 슬픈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완한평에게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내 이름은 양과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인이 아니라 한인이지요. 저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으니 낭자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한평은 양과의 말을 듣고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흘렸다. 양과 또한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완한평이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줬다. 괜히 저 때문에 우시게 됐군요. 그러면서 완한평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런데 낭자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8살이에요. 그런 그쪽은요? 양과는 완한평이 자기와 나이가 같다고 하자 동생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억지를 썼다. 저 역시 18입니다. 난 정월생이니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편하게 누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말을 낮춰도 되지. 그 말에 완한평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참 단도직입적이고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악의적이지는 않군. 완한평은 살짝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과는 완한평이 고개를 끄덕이자 너무 좋아서 입이 해벌어졌다. 그는 딱한 처지에 있는 완한평을 보호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그녀의 눈빛이 소용녀와 매우 비슷해 보여서 더욱 정감이 갔다. 사실 누구나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눈에서 애수가 느껴지게 마련이다. 양과가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소용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너무나 소용녀를 그리워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었다. 누이, 내가 누이에게 야율제를 이길 수 있도록 무공을 가르쳐 줄게. 그 말에 완한평이 되물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야율제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러자 양과가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담장을 넘었다. 완한평은 양과의 몸놀림을 보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솟구쳤다. 양과는 마을 밖에 있는 작은 시냇가로 가서 완한평을 기다렸다. 그러자 곧 완한평이 양과 앞에 섰다. 제법 빠르게 달려왔는데도 완한평은 어렵지 않게 뒤따라왔다. 경공술이 제법이군. 누이는 철장과 유엽도를 쓰지. 한번 덤벼봐. 완한평은 양과가 철장과 유엽도를 말하자 어느 정도 의문점을 풀 수 있었다. 조금 전 야율초제와 있었던 일을 지켜본 모양이군. 그렇다면 내 실력을 알 테니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군. 생각을 정리한 완한평은 있는 힘껏 유엽도를 휘두르며 양과에게 덤벼들었다. 양과는 완한평의 매서운 공격을 여유롭게 흘려보내며 철장도 함께 쓰라고 했다. 그러자 완한평이 도법에 장법을 더해 점점 더 출수를 빨리 했다. 장법이 도법보다 더 매섭군.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양과는 두 손을 뒷짐진 채 완한평의 철정과 유엽도 사이를 춤추듯 빠져나갔다. 완한평은 전력을 다해 칼을 휘두르고 장력을 발해도 양과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대충 완한평의 실력을 파악한 양과는 완한평의 초식 중에 허술한 부분을 일러주며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지도 대련이 끝나자 완한평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삽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모님의 원수만 갚을 수 있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완한평을 부축해 일으켰다.
누이, 이미 내가 누이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고 큰 나무 밑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다. 누이는 당장 복수는 못했지만 적어도 원수가 누군지는 알잖아. 그러니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하지만 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복순이 뭐니 하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 그 말에 완한평이 놀라며 되물었다. 오빠 부모님도 살해당하셨어요? 그 물음에 양과가 담담하게 대꾸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 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어. 난 어머니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주 물어보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며 대답해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종 때 물어봤지.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혹시 누구에게 살해됐냐고. 어머니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절대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내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지. 난 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소리쳤어. 어머니,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씀도 없이 숨을 거두셨어. 내 아버지의 원수는 누굴까? 원래는 완한평을 위로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말하다 보니 양과 자신이 슬퍼지기 시작했다. 부모를 살해한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지낼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그런데 양과는 부친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평생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입 밖에 내어 한탄하다 보니 쌓였던 울분과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럼 오빤 누가 키워주셨어요? 누군 누구겠어? 그냥 나 혼자 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어.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잠을 자며 다녔지.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훔쳐먹다가 흠씬 두들겨 맞은 적도 많아. 그러면서 옷소매를 걷어 팔과 다리에 난 상처들을 보여줬다. 달빛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완한평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은 비록 나라와 집안이 망했지만 부친의 친척들이 보살펴 주었고 친척들 집에는 많은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 걱정 없이 살아왔다. 양과의 처지와 비교해보니 자신은 너무나 행복한 셈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 잠시 실례합니다. 양과와 완한평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나무 밑에 웬 청포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양과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바로 얼마 전에 객점에서 이막수를 따돌려 주었던 그 사람이 분명했다. 일전에는 낭자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과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자 그 여자 역시 공손하게 예로 답했다. 양대형, 조금 전 이막수가 그때 함께 있던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 말에 양과가 대경실색하며 육무상의 안위를 물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육낭자가 그 비급을 개방이 가져갔다고 우기는 바람에 정년선자가 지금 육낭자를 데리고 개방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목숨은 보존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양과가 어서 구하러 가자고 했다. 대형의 무공이 높다 하나 아직까지는 정년선자의 상대가 안 됩니다. 괜히 목숨만 잃을 뿐 구하지 못할 겁니다. 희미한 별빛 아래 청포 입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괴이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말할 때 얼굴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워 다시 쳐다보기 싫을 것만 같았다. 이 낭자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괴상하게 생겼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낭자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입에 올릴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후에 자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육낭자를 구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청포 입은 여자는 말을 할 때 얼굴 근육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서 목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았다. 만약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양과가 청포 입은 여인에게 말했다. 일단 조용히 이막수의 뒤를 밟다가 기회를 봐서 육낭자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완한평에게 고개를 돌렸다. 누이, 난 친구를 구하러 가야 하니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
그러자 와남평이 말했다. 오빠, 비록 제가 무공은 미천하나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함께 가도록 해주세요. 그 말에 양과가 기뻐하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때 청포 입은 여자가 와남평에게 말했다. 와난 낭자. 낭자께서는 금국의 황족으로 귀하신 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대할 적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로서 강호에서는 정년마두라고 불리는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와남평은 함께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청포 입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함께 가도록 하죠. 아마 와난 낭자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테니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세요. 그러곤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들이 동남쪽으로 가는 것을 봤으니 분명 대승관으로 갔을 겁니다. 그 말에 따라 세 사람은 경공을 써서 동남쪽으로 향했다. 고묘파의 경공은 가히 천하제일이라고 할 만했고 와남평은 무공에 비해 경공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청포 입은 여자 또한 여유있게 와남평과 나란히 달리는 것으로 보아 경공이 상당해 보였다. 저 낭자는 어느 문파 제자일까? 경공으로 봐서는 와난 누이보다 무공이 한 수 위일 것 같은데. 양과는 속으로 청포 입은 여자의 경공에 감탄하며 괜히 무공을 뽐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청포 입은 여자는 주머니에서 말린 곡식을 꺼내 두 사람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입은 청포는 비록 무명옷이었지만 정교한 바느질로 몸에 꼭 맞게 만든 듯했다. 그래서인지 가냘프고 날씬한 몸매가 더욱 돋보였다. 그녀의 자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것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말린 곡식이며 물병 등을 빈틈없이 준비한 것으로 보아 무척 세심한 성격인 것 같았다. 청포 입은 여자는 두 사람이 다 먹기를 기다린 후 입을 열었다. 양대영, 이막수가 대영을 알고 있죠? 그 말에 양과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가 주머니에서 얇은 실 같은 물건을 꺼냈다. 이건 인피로 된 가면입니다. 이걸 쓰시면 못 알아볼 겁니다. 양과가 가면을 받아들고 보니 두 눈과 코,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걸 얼굴에 써보니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딱 맞는 게 마치 자기 얼굴을 보고 만든 가면인 것처럼 느껴졌다. 양과가 신기해하고 있을 때 와남평이 청포 입은 여자에게 웃으며 말했다. 동생이 쓴 것도 인피 가면이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원래부터 이상하게 생긴 줄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서 인피 가면을 벗어보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 말에 양과 역시 그녀의 본 모습이 궁금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나 청포 입은 여자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좀처럼 가면을 벗을 것 같지 않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 세 사람은 상주를 거쳐 무관에 당도한 후 주루의 자리를 잡고 식사를 했다. 점소이는 몽골 관리 복장을 한 양과를 보고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었다.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 휘장이 거치더니 세 명의 여자가 들어왔는데 양과는 그들을 보고 흠칫 놀랐다. 바로 이막수와 홍능파가 육무상을 끌고 온 것이다. 다행히 가면을 쓴 양과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흉해서 주의를 끌 것 같았다. 그래서 양과는 얼굴을 돌리고 밥그릇만 쳐다보며 이막수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폈다. 뜻밖에도 육무상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이막수와 홍능파도 음식을 주문한 후 말이 없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걸어 올라왔는데 다름 아닌 야율제와 야율연 남매였다. 두 사람은 와남평을 보자 깜짝 놀란 듯했다. 두 사람은 와남평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야율 남매는 와남평이 떠난 후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 부친과 작별을 구하고 유람을 떠난 참이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와남평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편 이막수는 오독비전이 개방의 손에 들어갔다는 생각에 심란하여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시킨 국수를 먹지도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 눈에 개방 거지 둘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들 허리에 5개의 매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방의 5결 제자인 것 같았다. 이막수는 얼른 창가로 가서 두 거지에게 손짓을 했다. 개방의 영웅분들,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빈도가 귀방에 방죽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전해주십시오. 이막수는 무작정 부르면 거지들이 오지 않을 것이기에
일부러 방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야율제가 힐끗 곁눈질을 했다. 개방은 북방에서 세력이 매우 대단했다. 그런데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개방 방주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부르자 그녀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래서 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뒤 계단을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2명의 거지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2 거지는 예를 올린 후 그 앞에 당당하게 섰는데 그중 한 명이 육무상을 보자 돌연 낯빛이 변했다. 지난날 길에서 육무상을 막아섰던 거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육무상을 알아본 거지가 다짜고짜 다른 거지를 잡아 끌고 황급히 계단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언제 움직였는지 이막수가 계단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막수는 웃으며 양 손바닥으로 거지들 가슴에 각각 1장씩을 날렸다. 바로 정년신장이었다. 거지들은 생각 외로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아 잠시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내 피부에 붉은 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2 거지가 놀라서 동시에 소리쳤다. 이건 정년신장. 그럼 네가 정년선자 이막수. 그러자 이막수가 맡고 있던 계단을 비켜주며 말했다. 방주께 전하세요. 개방과 나 이막수는 아무런 원한 없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지내왔으며 내가 항상 귀방의 방주를 흠모해왔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어 참 유감이었다고 전해주세요. 이막수의 말은 어떻게 들어도 우호적인 말이었다. 그랬기에 2 거지는 왜 이막수가 독수를 썼는지 영문을 몰라 서로를 쳐다봤다. 2 분은 정년신장을 맞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급만 돌려주면 빈도가 2 분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이 의아한 듯 물었다. 비급이라니? 이막수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낡은 책자라 타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개방 제자 1000명을 죽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그 말에 거지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점차 독기운이 몸에 퍼지는지 손에 마비가 오는 듯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정년신장에 맞으면 순식간에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고통을 동반한 뒤 죽는다는 말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나마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건 이막수가 개방 방주에게 전할 말이 있어 정년신장에 큰 공력을 싣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들도 알았다. 그들은 점점 커지는 붉은 반점을 보며 어서 장로에게 가서 의논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이막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방주가 2 거지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순순히 오독비전을 내놓겠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만약 사본을 베껴두었다면 원본을 돌려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년신장의 독을 해독하는 방법이 비급 안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겠지. 이막수는 돌연 낭패한 표정을 짓더니 재빨리 몸을 날려 계단 중간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장을 날려 2 거지를 밀쳐서 계단 위로 던진 후 훌쩍 황포를 날리며 자신도 계단 위로 올라갔다. 이막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거지 한 명의 팔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그러자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지의 비명소리가 객점에 울려 퍼졌다. 다른 한 명이 대경실색하며 얼른 부상당한 거지를 부축했다. 이막수는 냉소를 머금고 나머지 한 명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막수가 다가오자 급히 주먹을 뻗어 저항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이막수는 거지가 뻗은 주먹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팔을 낚아챈 후 그대로 꺾어버렸다. 그러자 어김없이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다. 2 분은 대개 방주께서 책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소. 그러곤 이막수는 태연하게 식탁으로 돌아가 등을 돌린 채 술을 마셨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거지들은 한 걸음씩 계단 쪽으로 다가간 후 기회를 봐서 도망갈 생각을 했다. 그런 그들을 곁눈질하며 이막수가 말했다. 다리까지 부러져야 얌전히 계실 모양이군. 그러면서 이막수가 냉소를 지으며 천천히 거지들을 향해 다가갔다. 이막수가 다가오자 거지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야율제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그쯤 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곤 야율련에게 고개를 돌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먼저 이곳을 떠나라. 오빠는?
나도 개방 거지들을 구한 후 도망칠 것이다. 그 말에 야율려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가 아는 둘째 오빠는 당대에 적수가 얼마 없을 정도로 무공이 강했다. 그런데 자신도 도망가겠다니? 야율려는 자기가 들은 말이 맞는지 자기 귀가 의심스러웠다. 그때 양과가 탁자를 힘껏 치면서 야율제 앞으로 다가갔다. 야율 형, 함께 힘을 합쳐 거지들을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과는 육무상을 구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야율제 같은 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승산이 높았다. 야율제는 자기 이름을 부르자 흠칫 놀라며 상대방을 살펴보았다. 그는 몽골 관리 복장을 했으나 너무나 추악하게 생겨서 한 번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사람이었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와남평이 자기를 소개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야율제는 잠시 망설였다. 이막수 같은 고수는 자기도 이기기 힘든데 보통 사람이 끼어들면 공연히 아까운 목숨만 버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막수는 양과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목소리는 아주 익숙한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런 얼굴은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으니 분명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이 양과의 외모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양과가 돌연 공중으로 치솟았다. 난 병기가 없으니 잠시 빌리겠소. 양과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홍능파 옆을 휙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이미 홍능파의 허리띠에 매여있던 검이 들려 있었다. 홍능파가 기겁을 하며 일장을 뻗자 양과는 살짝 고개를 숙여 손밑으로 빠져나간 후 개방 거지들과 이막수 사이에 섰다. 너무나 빠른 몸놀림이었다. 이것은 바로 고묘석실에서 참새를 잡으며 연마한 최상승 경공이었다. 이놈 너였구나. 이막수가 고묘파의 경공수를 못 알아볼 리 없었다. 400사자. 양과가 인사드립니다. 양과의 400과 사자라는 말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야율제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고 육무상은 기쁨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